그 청취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그동안 국내 정치만 세게 다루던 취재 편의점에서 갑자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얘기하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대통령실에 직접 방문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응우옌 티탄이라는 동명이인이에요. 두 분의 여성이 이제 방한을 하셨다가 어제 오후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가 좀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은 어떤 피해를 겪은 생존인입니까? 국가배상 소송을 하고 계신 분은 이제 퐁리 마을의 네. 옹호엔 티타님인데 퐁리 마을? 예, 네. 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탄님. 퐁리 마을의 탄님. 예. 네. 8살 때 예. 그 집단 학살 피해를 겪으셨고 그 폭리폭력 마을에서 74명의 집단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본인은 집 방공호에서 있다가 한국군에게 끌려 나와서 네. 어머니 그리고 언니 그리고 5살 남동생이 죽는 그 창극을 겪으셨고 네. 본인도 복부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고 또 그 오빠도 거의 뭐 죽다 살아나셨죠.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2020년에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에 앞서서 19년에 청와대에 청원서를 냈는데 네. 이제 국방부에서 실망하는 답변을 하니까 소송 투쟁을 하신 거고요. 네. 23년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도 25년 1월에 승소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상 모든 법정 투쟁 지점에서 사법부가 거의 뭐 원고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네.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면 사법부가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갈 건데 진실 규명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재론이 없도록 네. 거의 못 박았다 수준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하미마을 그 분도 말씀 좀 네네네. 드릴까요? 하미마을에 똑같은 이름의 타님이 계신데 그러니까요. 그분은 135명의 집단 학살 피해 생존자이시고 그분도 어머니 잃으셨고 남동생 잃으셨고 예. 그 수류탄 파편상을 입어서 그 왼쪽 청력을 잃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힘드시고 그분께서는 폭리폭력 학살에 비해서 그 증거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폭리는 참전군인의 네네. 증언 자료도 있고 예. 미군 조사 보고서도 있고 법정 투쟁할 만한 게 있는데 함의는 좀 부족해서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제 진실규명 신청을 2022년에 하셨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한국 그 현대사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네, 국가폭력 피의자들의 그런 진실규명 요청을 들어주는 곳이니까 네. 이분도 한국군 피해 그 피의자거든요. 했는데 진화위에서 이 문제를 한 1년 넘게 검토를 하고 있다가 결정이 난 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꽂은 위원장이 그때 결정이 났는데 네. 그 과거사법의 기준에도 없는 기준으로 그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네. 그 사건이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안 된다. 조사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네. 각하를 시켰어요. 네. 근데 진화위에서 외국인이지만 예. 한국인 입양아여서 예. 진실 조사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베트남전 참전군인 그 진실규명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부당한 판결이다 해가지고 피해자분들과 함께 행정소송 투쟁을 좀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 법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야겠다. 왜 이런 결심을 하신 겁니까? 결심이 아니라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접근은 이게 인류의 양심의 문제잖아요. 인류의 양심.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문제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접근하느냐가 네.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네. 제주 4.3이나 네, 여순 같은 맞아요. 것을 예. 비롯해서 예. 저는 특히 3가지에 주목을 했었어요. 정치 입문하면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5.18. 네. 이게 다 국가폭력인데 네. 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 나라의 사회적 성숙, 정치적
그 양심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구청장 시절에 사실은 2016년인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들을 직접 현장을 가서 네. 위령제에도 참여하고 사과도 개인적으로 하고. 예. 근데 그때 분위기하고 이번 분위기 많이 달라져 있던데 예. 하여튼 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20대, 21대 계속해서 이 법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방식이 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해오던 것을 네. 이번엔 제가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어. 20대, 21대부터.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의지는 계속 있었는데 네. 사실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자꾸 이런 것을 네. 외면하기도 했다 하고 말았다. 조금 더 관심을 갖기도 네, 하고 네.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주권 정부가 네. 이런데 저는 이 법안을 거부하거나 뭐 재정을 방해하거나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국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네. 마련해 주려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거죠. 그거는 저 베트남 현지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 지금 권현우 사무처장님처럼 네. 그 변호사님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예, 예, 이런 예. 분들 활동가들 그다음에 시민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에 국민주권 정부의 국회니까 이 상대하고 있는 국회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냥 제가 대표 발의를 하는 것뿐입니다. 의원님이 이제 일단 총대를 메웠다. 네.